자, 그럼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중고거래 가끔 하는데 이 문고리 거래라는 건 뭔가요? 이 문고리 거래는요, 네. 이 중고 거래를 할 때도 대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서로 직장 시간이라거나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 시간이 맞지 않을 때 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물건을 내 집 앞 문고리에 걸어두고 판매를 이제 해서 사고 싶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장소로 가서 문고리에 걸려 있는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이 먼거리 거래가 굉장히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자면 공개된 장소에 그 물건을 놓고 가는 것보다는 네. 보다 좀 안전해 보이죠. 그 물건의 안전한 보관 같은 부분이 가능해 보이고 네. 적어도 이걸 구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주소가 공개가 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공동현관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문고리에서 가져온다면 네. 믿을 만한 상황이겠구나라는 그런 심증을 갖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애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문고리 거래가 사기로서 지금 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 다시 한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기 사건이 나서 그렇습니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안을 보면은요, 네.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네. 했던 겁니다. 이제 중고 장터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고 이제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원래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고가의 휴대폰을 내 집 앞 문고리에 걸어두겠다고 한 겁니다. 이때 이 휴대폰 판매 대금이요, 무려 165만 원을 달했습니다. 비싼 휴대폰이었군요. 그렇죠. 먼저 입금을 해놓고 나면 네. 내가 우리 집 앞 주소도 알려주고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입금 이후에 바로 이 공동 비밀현관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내 집 앞 문고리에서 가져가라 이런 거래였던 거죠. 네. 실제로 문고리 앞에 이제 이 쇼핑백에 담겨 있는 사진까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입금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네. 두 차례 더 내가 지금 이게 사업자 계좌인데 지금 개인 거래가 입증이 돼야지 출금이 가능해서 2번 더 보내주면 내가 당일에 나머지 대금은 바로 송금하겠다 했는데 이 말을 믿고 또 추가로 2번 더 입금을 해서 피해 금액은 무려 495만 원에 달하게 됐고요. 결국 이 집은 이 주소는 가짜였고요. 예. 이 휴대폰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은 뭐 믿지 않으면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데 100만 원 넘는 돈을 계속 송금을 한다는 게 선뜻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뭘 믿고 이렇게 돈을 계속 입금을 했대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요, 믿을만 하니까 거래를 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중고거래 장터에서는 이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 이 아이디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판매자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 후기 같은 부분도 달려 있고 우수 판매자라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인증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디가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인증도 받은 아이디였고 네. 그리고 이전에도 판매했던 이력들이 좋았기 때문에 재구매 확률이 뭐 100%다 이런 인증까지 받은 상태여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역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아이디 자체를 잠시 대여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마음대로 그럼 대여하면 이렇게 다 조작도 하고 사기를 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졌던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의 아이디를 내가 지금 지역 활동을 위해서 특히 어떤 가게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디 자체가 거래가 된다거나 대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여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방조라든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일보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이 유사한 피해 범행을 지금 피해자로서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단체 대화방을 개설을 해서 이 해당 아이디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본 사람들을 확인해 본 결과요. 네. 지난 12일 기준으로 해서 총 64명의 피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금은 1,070만 원 상당으로 집계가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구에 이르렀습니다. 거래 품목도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상품권, 게임기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문고리에 걸어두겠다. 입금을 하면 내가 이 주소와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했지만 막상 그 장소에 찾아가면은 어떤 물건도 있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도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사기친 이 사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는데 일단 범행 계좌, 입금을 받은 그 계좌의 소유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도 사실상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거친다거나 다른 사람 계좌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수사에 난항은 겪을 수 있겠으나 지금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문고리 거래라는 거 안 하는 게 낫겠군요. 그렇죠. 사실 중고거래가 장점이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원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자체는 사실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거래를 할 때는요. 대면 거래가 원칙으로 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 대면하는 장소가 어떤 밀폐된 공간이어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안심 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적어도 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실제로 그 안심 거래 사이트에서 지급했던 돈이 지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도 잠깐 짚어보죠. 자, 지난 10일에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엔 잡혔군요. 검거됐습니다. 나흘 만에 검거가 되었는데요. 검거 과정에서도 좀 치밀한 부분, 그러니까 도주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정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살인 직후에 준비했던 이제 지인들의 차량을 타고 이제 도망을 갔고 세종시로 도주를 했습니다. 잡히고 있지 않아서 세종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기도 했고 해당 야산에 어떤 진입 금지를 명하는 그런 조치들도 취해지고도 했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생활비를 구하려고 연락을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단 범행의 일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상황이고요. 야산에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 심신이 지쳤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여부도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이라 봅니다. 자, 이 사람 사건 당시에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그럼 어땠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그렇죠. 피해자가 6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스 배관을 타고 이 6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부분도 이전에 이미 이 피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특수 협박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 피해자의 집 앞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특정 인원이 이 앞에 감지가 되면 스마트워치라던가 수사기관으로 연락이 가는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피하고자 정식적으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 역시도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그런 증거로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저랬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스토킹을 해왔고 특수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앙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보복 범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로서 신고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와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서 이런 범행을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저 사람이 이 피해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지점이 벌써 두 가지나 있는데 먼저 구속영장이 이전에도 신청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인데 당시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는요. 이 해당 피해자가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만히 됐습니다. 물론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현재 수사에 협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부분이 한 차례 굉장히 좀 아쉽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토킹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들이 취해진 상태였습니다. 네. 일정 그 거리 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가처분도 내려져 있었고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 앞에 다른 사람을 감지하는 그런 CCTV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반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네. 다른 장치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접근 금지 가처분이 내려져 있다고 해도 가해자가 접근을 하는데 그 네.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임시 조치들도 오히려 가해자를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